CNN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하나가 소셜미디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목은 서울의 기적 잃어버린 자연이 돌아온 도시였는데 방송 직후 전 세계 네티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미국 시청자들은 이게 정말 서울 맞나? 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그린워싱을 폭로하러 갔던 CNN 환경 전문 PD 레이첼 크라우스가 오히려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극찬한 것입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멸종위기종 수달이 새끼를 기르고 시베리아 큰곤이 80마리가 매년 찾아오며 전 세계 5,000마리뿐인 저어새의 20%가 서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서울 시민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습니다. 서구 언론이 처음으로 한국의 환경정책을 전 세계 도시들이 따라해야 할 성공 사례라고 공식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런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대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강에서 무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건지, 외국 전문가는 왜 그토록 감동받았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레이첼 크라우스입니다. CNN에서 12년간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어요. 아마존 열대우림부터 사하라 사막까지 지구 곳곳의 생태 변화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대부분은 절망적인 이야기였어요. 사라져가는 숲, 말라가는 강, 멸종되어가는 동물들. 새벽 3시 애틀랜타 CNN 본사 편집실에서 저는 한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 한강 위를 날아다니는 거대한 흰 새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 새는 고층 빌딩들 사이를 유유히 활공하며 강 위로 내려앉았어요. 흰 꼬리술이라고 하네. 옆에서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에서 보낸 자료야. WHO에서 서울을 세계 최우수 도시 생태보건 사례로 선정했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시에서 맹금류가 산다고요. 그것도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릴 적 조지아 주 외할아버지 농장에서 들었던 부엉이 울음소리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는 밤만 되면 온갖 새와 개구리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20년 만에 농장을 다시 찾았을 때 느꼈던 적막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도시는 생명을 죽여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생태계가 한번 파괴되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바로 그때 국장실에서 게리 슈나이더가 나타났어요. 58세의 그는 CNN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감성적인 스토리는 철저히 배제하는 사람이었어요. 레이첼, 이거 봤어? 게리가 같은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이 또 이미지 장사했군. 이미지 장사요? 당연하지. 도시에서 야생동물이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게리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데려와서 풀어놓은 거야.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이거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이미지를 위해 과장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환경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고요. 내가 가서 확인해봐. 게리가 지시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파헤쳐. 시청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거야. 게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숫자로 입증해. 감동적인 영상 말고 정확한 데이터로.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그린워싱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야생동물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필요한 장비들을 점검했어요. 고해상도 카메라, 수중 촬영 장비, 수질 측정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을 밝혀낼 수 있는 각종 분석 도구들이었어요. 한강에서 수달이 산다고.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비웃었어요. 20년 전에 사라진 생물이 갑자기 나타날 리 없어. 사실 저에게는 개인적인 상처가 있었어요. 조지아 농장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기억들. 반딧불이가 깜빡이던 여름밤, 개구리들이 합창하던 연못, 다람쥐들이 뛰어다니던 참나무 숲. 그 모든 게 도시 개발로 사라져버렸거든요.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은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다. 그 말이 제 신념이 되어버렸어요. 생태계 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서울 인구 1천만 명.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 이런 곳에서 야생동물이 살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분명히 조작된 거야. 저는 확신했어요. 며칠 안에 진실을 밝혀낼 거야.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목격할 일들은 상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들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 모든 믿음이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기내에서 마지막으로 본 영상은 한강 위를 나는 큰 고니 물이었어요. 하얀 날개들이 회색 도시 위로 펼쳐지는 장면. 컴퓨터 그래픽이 점점 발전하는군. 저는 냉소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정말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어떨까? 외할아버지의 농장에도 언젠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저는 그 생각을 빠르게 떨쳐냈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해.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예상대로 회색빛 콘크리트 정글이었어요. 고층 빌딩들과 복잡한 도로망. 여기서 야생동물이 산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11월 서울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선명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나온 저를 맞이한 건 서울시 생태보건팀장 이혜진 씨였습니다. 38세의 그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레이처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혜진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먼저 암사생태공원부터 보여드릴게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상대로 고층 빌딩과 회색빛 도로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한강도 그냥 큰 도시의 강이었어요. 여기서 야생동물을 찾는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혜진 씨, 정말 야생수달이 서울에 살고 있나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네, 2019년부터 정착했어요. 이혜진 씨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믿기 어려웠어요. 어디서 온 건가요? 다른 곳에서 옮겨온 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이혜진 씨가 설명했어요. 북한강 상류에서 서식지를 찾아 내려온 거죠.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수달은 정말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조금이라도 환경이 오염되면 절대 살 수 없어요. 암사생태공원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그냥 도시 한복판의 작은 갈대밭 같았습니다.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지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멀리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이게 정말 생태공원이에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20년 전에 복원을 시작한 곳이에요. 이혜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우리는 갈대 사이로 난 작은 탐방로를 따라 걸었어요. 발밑에는 젖은 흙과 낙엽들이 깔려 있었고 갈대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도시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이곳만큼은 상당히 조용했어요. 저기 보세요. 이혜진 씨가 갑자기 멈춰서며 속삭였어요. 물가 쪽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눈을 찡그리며 수면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잔한 물과 갈대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면 위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작고 둥근 머리와 검은 눈. 그리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젖은 수염. 수달이에요. 이혜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정말 야생 수달이었어요. 물 위에서 유영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광경을 볼 줄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면 아래서 두 마리가 더 나타난 거예요. 어미 수달과 새끼들이었습니다. 어미 수달은 입에 작은 물고기를 물고 있었어요. 새끼에게 먹이를 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끼 수달은 어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먹이를 기다렸어요. 세상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미가 새끼에게 물고기를 건네주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이곳이 원래 그들의 집인 것처럼. 언제부터 여기서 살고 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가족은 작년부터 정착했어요. 이혜진 씨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한 마리만 왔는데 몇 달 후에 짝을 데리고 왔어요. 정말 자연적으로 온 건가요?
네,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이혜진 씨가 웃었어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 북한강 수계 개체군과 일치했어요. 수달 가족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새끼들은 어미 뒤를 따라다니며 수영 연습을 했고, 어미는 때때로 물속으로 잠수해서 먹이를 찾아왔어요. 저기 보세요. 이혜진 씨가 다른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수지 건너편에도 한 마리 더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멀리서 또 다른 수달이 혼자서 유유히 수영하고 있었어요. 이곳이 정말 수달들의 서식지가 된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물이 깨끗해졌어요. 이혜진 씨가 설명했어요. 20년간의 복원 작업으로 수질이 2급수까지 개선됐어요. 2급수요? 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혜진 씨가 자세히 말했어요. 수달은 물고기를 먹고 사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으면 수달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제서야 수면 아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갈대뿌리 사이로 피라미와 붕어 같은 물고기들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복원 초기에는 물고기를 방류했지만 이제는 자연 번식해요. 이혜진 씨가 답했어요. 생태계가 스스로 순환하고 있어요. 그때 수달 어미가 물 밖으로 나와 바위 위에 앉았어요. 털을 털어내며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끼들도 따라서 물 밖으로 나와 어미 옆에 앉았어요. 그 광경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도시의 소음이 들리긴 했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 보시는 거죠? 이혜진 씨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도 처음 목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수달 가족은 약 20분 정도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말없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릴 적 조지아 농장에서 느꼈던 그 평화로운 기분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이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혹시 어딘가에 숨겨진 조작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혜진 씨, 다른 곳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원했어요. 한 곳만으론 판단하기 어려워요. 물론이죠. 이혜진 씨가 흔쾌히 답했어요. 내일은 더 놀라운 곳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계속 수달 가족 생각을 했어요.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던 모습, 함께 수영하던 모습. 그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게리에게 보낼 첫 번째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저는 망설였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아직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늘 수달을 봤다. 진짜 야생 수달이었다. 저는 간단하게 썼어요. 하지만 아직 더 조사가 필요하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꿈속에서는 외할아버지 농장의 연못이 나타났고 그곳에서 수달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혜진 씨가 야행성 동물들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도시에서 밤에 활동하는 야생동물들이 있을까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이혜진 씨의 표정은 조금 신비로웠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암사생태공원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사방이 검푸른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갈대밭에서는 이른 새벽 특유의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뭔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스러웠어요. 새벽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이혜진 씨가 망원경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야생동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갈대 사이 관찰소에 앉았어요. 발밑에는 서리가 내려 하얗게 변한 풀들이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났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기요. 이혜진 씨가 갑자기 속삭였어요. 갈대밭 끝쪽을 보세요. 저는 망원경을 들고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갈대 사이에서 무언가가 걸어 나왔어요. 고양이인가?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살쾡이에요. 이혜진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정말 고양이과 동물이었어요.
하지만 일반 고양이보다 훨씬 크고 다리가 길었습니다. 털색은 갈색과 검은색이 섞인 무늬였고 귀 끝에는 검은 털이 삐죽 솟아 있었어요. 살쾡이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물가로 다가갔어요. 정말 야생동물다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사방을 살피면서도 우아하게 걸었어요. 이게 정말 서울에서 살고 있는 건가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네, 2년 전부터 목격되기 시작했어요. 이혜진 씨가 설명했어요. 아마 산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살쾡이는 물을 조금 마신 후 다시 갈대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흔적도 남기지 않고요. 그 모든 과정이 5분도 안 걸렸지만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도시 생태라고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지나간 거예요. 날개를 펼친 크기가 1미터는 좋게 돼 보였습니다. 저건 뭐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수리부엉이에요. 이혜진 씨가 답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올빼미죠. 수리부엉이는 느릿하게 날아와서 근처 나뭇가지에 앉았어요. 거대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착지했습니다. 정말 조용한 비행이었어요. 나뭇가지 위에 앉은 수리부엉이는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270도까지 돌릴 수 있다는 부엉이의 특징대로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주위를 살폈어요. 그때였어요. 수리부엉이가 낮고 깊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부엉부엉 그 소리는 새벽 정적을 가르며 멀리까지 퍼져갔습니다.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어릴 적 조지아 농장에서 밤마다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어요. 외할아버지와 함께 앞마당에 앉아 별을 세며 들었던 부엉이 울음소리.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소리가 언젠가부터 사라져버렸어요. 도시 개발로 숲이 없어지면서 부엉이들도 함께 사라진 거였죠. 20년 만에 다시 듣네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이혜진 씨가 궁금해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당황하며 답했어요. 그냥 익숙한 소리라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사라진 줄 알았던 소리가 여기서 들릴 줄이야.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수리부엉이는 한참 동안 울음을 계속했어요. 그 소리에 대답하듯 멀리서 다른 부엉이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적어도 두세 마리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들이 뭘 먹고 살아요? 저는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주로 쥐나 작은 새들이요. 이혜진 씨가 답했어요. 도시에 쥐가 많잖아요. 그래서 먹이는 풍부해요. 그럼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수리부엉이가 있다는 건 생태 피라미드가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이혜진 씨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수리부엉이는 다시 날아올랐어요.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워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처음 목격했을 때 저희도 그랬어요. 이혜진 씨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자 새벽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갈대밭에 피어있던 안개도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도시에서 살쾡이와 수리부엉이를 본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도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말이에요. 게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숫자로 입증해. 감동적인 영상 말고 정확한 데이터로.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것들은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살쾡이의 우아한 걸음걸이, 수리부엉이의 깊은 울음소리. 그 모든 게 너무나 생생하고 진짜였어요. 이혜진 씨.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런 일들이 정말 자연적으로 일어난 건가요? 네, 물론이죠. 이혜진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자연은 기회만 주면 스스로 회복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자연은 기회만 주면 스스로 회복한다. 정말 그런 걸까요? 외할아버지 농장에도 언젠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더 많은 것을 봐야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혜진 씨는 저를 한강수질 검사소로 데려갔어요. 직접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만만했어요. 검사소는 생각보다 첨단 시설이었어요. 각종 분석 장비들과 현미경, 그리고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20년간의 수질 변화 그래프가 걸려 있었어요. 20년 전 한강 수질은 4급수였어요. 이혜진 씨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지금은 2급수까지 개선됐습니다. 2급수면 어느 정도인가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검사소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죠. 연구원은 현미경 아래 물 샘플을 놓았어요. 직접 보세요. 현미경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놀랐어요. 작은 물벌레들과 플랑크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생명이 가득한 물이었어요. 이 정도면 완전히 살아있는 물이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네, 20년 걸렸어요. 이혜진 씨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수 처리장 확충, 공장 폐수 단속, 시민들의 협조까지.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 정말 꾸준한 개선이 있었어요. 특히 2010년 이후로는 급격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이런 데이터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질만으로 야생동물이 돌아올까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서식지도 중요하죠. 이혜진 씨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습지 조성, 갈대밭 복원, 인공섬 설치까지 했어요. 정말 체계적인 계획이었어요. 단순히 물만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였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게리에게서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레이첼, 어떻게 돼가? 게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조작된 증거 찾았어? 글쎄요, 데이터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데이터?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게리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진짜 야생동물을 봤어? 네, 수달이랑 수리부엉이도 봤어요. 풀어놓은 거 아냐? 사육사가 숨어 있을 거야. 게리의 의심은 끝이 없었어요. 그런 흔적은 없었어요. 더 파헤쳐봐. 반드시 허점이 있을 거야. 게리가 단호하게 말하고 통화를 끊었어요. 이혜진 씨가 제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뭔가 문제 있나요? 아니에요. 상사가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한다고요. 저는 답했어요. 그럼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혜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검사소를 나와 여의도 방향으로 향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도시적인 풍경이었어요. 저기 보세요. 이혜진 씨가 갑자기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잠시 후 거대한 새 한 마리가 고층 빌딩 사이로 날아드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예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흰 꼬리술이에요. 이혜진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정말 드문 장면이에요. 흰 꼬리수리는 날개를 크게 펼치고 고층 빌딩들 사이를 유유히 날아다녔어요. 마치 도시의 왕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빌딩 옥상에 착지했어요. 저기서 뭘 하는 거죠? 저는 망원경으로 자세히 봤어요. 사냥터를 찾는 거예요. 이혜진 씨가 설명했어요.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정말 그랬어요. 흰 꼬리수리는 옥상에서 잠시 쉰 후 다시 날아올라 한강 위로 향했어요. 물 위를 선회하다가 갑자기 급강하했습니다. 발톱으로 물고기를 낚아채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완벽한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층 빌딩 쪽으로 날아갔어요. 믿기 어려워요. 저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어요. 고층 빌딩 사이에서 맹금류가 사냥을 한다니. 이제 믿으시겠어요? 이혜진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으로 본 것은 분명한데 머리로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레이첼 씨, 괜찮아요? 이혜진 씨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답했지만 실제로는 큰 혼란 속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시는 생명을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생명이 번성하고 있었어요.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서울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하시죠? 이혜진 씨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인내예요. 이혜진 씨가 단순하게 답했어요. 20년간 포기하지 않은 인내.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20년간의 인내.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자연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혜진 씨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다려주면 자연이 돌아와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게리가 원하는 건 조작의 증거였지만 제가 본 건 진짜 생명들이었어요. 숫자와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살아있는 경이로움이었어요. 그날 밤 리포트를 쓰면서 저는 망설였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리가 원하는 답과 제가 본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오늘 흰꼬리 수리를 봤다. 저는 간단히 썼어요. 고층 빌딩 사이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더 많은 것을 봐야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흘째 아침, 이혜진 씨가 특별한 장소로 저를 데려갔어요. 한강 하구 근처의 시암리 습지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장관을 보여드릴게요. 새벽 5시, 우리는 안개가 자욱한 갯벌에 도착했어요. 멀리서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이 들렸지만 이곳만큼은 원시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발밑의 갯벌은 축축하고 미끄러웠어요. 여기서 뭘 기다리는 거죠? 저는 궁금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혜진 씨가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곧 하늘이 하얘질 거예요. 정말 이상한 표현이었어요. 하늘이 하얘진다니. 하지만 몇 분 후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먼저 하늘 멀리서 작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들은 점점 커지면서 새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십 마리의 거대한 흰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는 거예요. 큰 곤이 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큰 고니들은 날개를 크게 펼치고 비자 형태로 날아왔어요. 각각의 날개 길이가 2m는 좋게 돼 보였습니다. 하얀 날개들이 회색 새벽 하늘을 가르며 장엄한 군무를 펼쳤어요. 몇 마리나 되는 거죠? 저는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약 80마리 정도예요. 이혜진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답했어요.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거예요. 시베리아에서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날아온다니. 큰 고니들은 습지 위를 한 바퀴 선회한 후 천천히 물 위로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착수하는 순간마다 물살이 일었고 그 모습이 정말 우아했어요. 마치 발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여기로 오는 거죠? 저는 여전히 의아했어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예요. 이혜진 씨가 설명했어요. 시베리아가 얼면 따뜻한 곳을 찾아 이주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서울로요? 한강이 얼지 않거든요. 이혜진 씨가 자세히 말했어요. 그리고 먹이도 풍부하고 안전해요. 물 위에 내려앉은 큰 고니들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긴 목을 물속에 넣어 수초를 뜯어먹기도 하고 물 위를 유유히 헤엄치기도 했어요. 때로는 날개를 펼쳐 몸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경계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다른 고니들도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죠? 저는 긴장했어요. 아마 맹금류가 지나가는 모양이에요. 이혜진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멀리서 큰 새 한 마리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흰 꼬리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큰 고니들의 반응이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그냥 경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요. 흰 꼬리수리는 큰 고니 무리를 한 바퀴 돌고는 다른 곳으로 날아갔어요. 큰 고니들도 다시 평온하게 물 위를 헤엄쳤습니다. 완벽한 공존이었어요. 저들이 서로 싸우지 않나요? 저는 신기했어요. 큰 고니는 너무 커서 수리가 공격하지 못해요. 이혜진 씨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먹이도 달라서 경쟁하지 않아요. 정말 균형 잡힌 생태계였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아침 햇살이 큰 고니들의 하얀 깃털을 비추니 정말 신비로웠어요. 마치 천사들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매년 와요? 저는 물었어요. 네, 11월에 와서 3월까지 머물러요. 이혜진 씨가 답했어요. 벌써 10년째 같은 곳에 와요. 같은 개체들이요? 일부는 같아요. 고니들은 같은 길을 기억해요. 이혜진 씨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한번 안전한 곳을 알면 계속 찾아와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시베리아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이곳을 찾는 큰 고니들. 그들에게 서울은 안전한 겨울 보금자리였던 거예요. 갑자기 큰 고니 한 무리가 일제히 날아올랐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어요. 80마리의 거대한 새들이 동시에 날아오르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우와! 저는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큰 고니들의 날갯짓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들은 다시 비자 형태를 이루며 한강 상류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얀 날개들이 파란 하늘의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 저런 걸 매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네, 서울 시민들에게는 일상이에요. 이혜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겨울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철새들의 서식지가 된 거였어요. 시베리아와 서울을 연결하는 자연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죠. 정말 기적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기적이 아니라 결과예요. 이혜진 씨가 의미 깊게 답했어요. 20년간 노력한 결과죠.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혹시 큰 고니들이 다시 보일까 해서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멀리 날아간 후였어요. 그날 밤 리포트를 쓰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조작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80마리의 큰 고니를 조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베리아에서 서울까지 자연스러운 철새 이동 경로였어요. 오늘 큰 고니 80마리를 봤다. 저는 썼어요.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야생 철새들이다. 이것은 서울이 국제적인 철새 서식지가 되었다는 증거다. 하지만 아직 게리를 설득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나흘째, 이혜진 씨는 저를 더욱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정말 보기 드문 새를 보여드릴게요. 그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한강하구의 또 다른 습지였어요. 갯벌이 넓게 펼쳐진 곳이었는데 썰물대라서 진흙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갈매기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찾는 거죠? 저는 궁금했어요. 저어세요. 이혜진 씨가 망원경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세계적으로 정말 귀한 새예요. 얼마나 귀한데요? 전 세계에 5,000마리밖에 없어요. 이혜진 씨의 대답에 저는 놀랐어요. 그런데 그중 20%가 한국에서 살아요.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멸종위기종이 한국에 그렇게 많이 산다니. 저기 보세요. 이혜진 씨가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망원경을 들고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처음에는 하얀 점 하나만 보였는데 점점 가까이 오면서 새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정말 특이하게 생긴 새였어요. 전체적으로는 하얀색이었지만 부리가 정말 독특했어요. 길고 납작한 부리가 끝으로 갈수록 넓어져서 마치 숟가락 같은 모양이었어요. 저어 새예요. 이혜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리 모양이 저어 젖는 것 같아서 붙은 이름이에요. 저어 새는 갯벌 위를 천천히 걸으며 독특한 행동을 보였어요. 납작한 부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진흙 속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정말 젖는 것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뭘 먹는 거죠? 저는 신기해서 물었어요. 작은 물고기나 갯지렁이요. 이혜진 씨가 설명했어요. 부리로 훑으면서 먹이를 걸러내는 거예요. 저어새의 사냥 방식은 정말 독특했어요. 부리를 물에 넣고 좌우로 휘저으면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지뢰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어새가 동작을 멈췄어요. 뭔가를 잡은 것 같았어요. 부리를 들어올리니 작은 물고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성공했네요. 이혜진 씨가 기뻐했어요. 저어새는 물고기를 삼킨 후 다시 사냥을 계속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부터 여기 살고 있던 것처럼요. 저 새가 정말 멸종위기종이에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겉보기엔 그래요. 이혜진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서식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 그렇게 많이 와요? 한국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이혜진 씨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습지를 보호하고 먹이도 풍부해요. 저 새는 약 1시간 동안 같은 곳에서 사냥했어요. 중간중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끈기 있게 계속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혼자 사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먼 식기에는 무리를 이뤄요. 이혜진 씨가 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겨울이라 각자 흩어져서 살아요. 외롭지 않을까요? 새들은 우리와 달라요. 이혜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필요할 때만 무리를 이루고 평소에는 혼자서도 잘 살아요. 저 새를 계속 관찰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새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라는 걸요. 전 세계 5천 마리밖에 없는 귀한 새가 서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만 왔어요. 이혜진 씨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1천 마리가 와요. 1천 마리요? 네, 세계 개체수의 20%예요. 이혜진 씨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한국이 저어새의 세계적인 서식지가 된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선 국제적인 기여였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놀라죠? 저는 물었어요. 네, 국제조류학회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요. 이혜진 씨가 답했어요. 한국의 습지 보전 정책을 배우러 많이 와요. 저어새는 해가 기울어갈 때까지 계속 사냥했어요. 그 인내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하나하나 먹이를 찾아가며 생존하고 있었어요. 저들도 고마워할까요? 저는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보호해준다는 걸요. 새들은 감정이 없어요. 이혜진 씨가 웃었어요. 하지만 발로 투표하죠. 계속 찾아오는 걸로요. 정말 그랬어요. 말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매년 찾아오는 것 자체가 신뢰의 표현이었어요. 해질녘이 되자 저어새는 사냥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천천히 날개를 펼치고 갯벌 위를 낮게 날아갔어요. 하얀 몸체가 석양에 물들어 정말 아름다웠어요. 내일도 올까요? 저는 아쉬워했어요. 아마 다른 곳에 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올 거예요. 이혜진 씨가 답했어요. 저어새들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게리에게 보낼 리포트를 썼어요.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었어요. 전 세계 5천 마리뿐인 저어새 1천 마리가 한국에서 서식하고 있다. 저는 썼어요. 이것은 한국이 세계적인 조류 보호국가가 되었다는 증거다. 이제 게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숫자가 명확했으니까요. 전 세계 개체수의 20%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었어요. 시민들과 자연의 관계. 정말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다섯째 날, 이혜진 씨는 저를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그의 표정이 의미심장했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국회의사당과 고층 빌딩들에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이었는데 동시에 넓은 초원과 습지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정말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가 생태공원이에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정치 중심지 바로 옆이에요. 이혜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권력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죠. 아침 7시였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조깅하는 직장인들, 산책하는 어르신들, 운동하는 시민들까지. 일상적인 도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새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다는 거였어요. 백로들이 잔디밭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고 오리들이 연못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마치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저 새들 무서워하지 않나요? 저는 신기했어요. 이제는 익숙해요. 이혜진 씨가 답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살아왔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가도 백로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고개를 들어보고는 다시 먹이 찾기에 집중했어요. 저기 좀 보세요. 이혜진 씨가 한 구석을 가리켰어요. 70세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스케치북을 펼치고 새들을 그리고 계셨어요. 은퇴 후 취미로 그림을 배우신 것 같았어요. 백로 한 마리가 바로 앞에서 포즈를 취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고 계시네요. 이혜진 씨가 말했어요. 아, 네. 취미로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그분의 스케치북을 보니 정말 잘 그리셨더군요. 백로의 우아한 목선과 다리의 섬세한 근육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오지은이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곳에 자주 와요. 새들이 도망가지 않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제는 그냥 당연한 일이죠. 오지은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답하셨어요. 서로 방해하지 않으니까요. 정말 신기한 공존이었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새는 새대로 자신의 일을 하며 같은 공간을 나누고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랬나요? 저는 더 궁금했어요. 아니에요. 오지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20년 전만 해도 여기는 그냥 콘크리트였어요. 그럼 이 변화를 다 보셨네요. 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감회가 실려 있었어요. 새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할 때요. 그때 백로 한 마리가 할아버지 바로 앞으로 걸어왔어요. 마치 그림 모델을 자청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연필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50년 전에는 여기서 맹꽁이를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소리가 다시 들릴 줄은 몰랐어요. 맹꽁이 소리가 들려요? 저는 놀랐어요. 밤에 와보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개구리 합창단이 연주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50년 만에 다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 할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이 돌아온 거였어요. 우리는 공원을 계속 둘러봤어요. 곳곳에서 시민들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태극권을 하는 할머니들 옆에서는 오리 가족이 평화롭게 헤엄쳤고 축구하는 아이들 근처에서는 갈매기들이 먹이를 찾았어요. 누구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네요. 저는 관찰 결과를 말했어요. 그게 진짜 공존이에요. 이혜진 씨가 답했어요.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것. 정말 그랬어요. 의도적인 보호나 특별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새들에게는 안전한 서식지였고 사람들에게는 일상 속 자연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그 옆에서는 비둘기들이 혹시 떨어질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장인들은 일부러 먹이를 주지는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했어요. 저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과도한 간섭도 무관심도 아닌. 맞아요. 이혜진 씨가 동의했어요. 자연에게 공간을 주되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오후에는 학생들이 소풍을 와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새들을 신기해하면서도 조용히 관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과 함께 자라는 세대였어요. 저 아이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겠네요. 저는 말했어요. 도시에서 새와 함께 사는 걸. 그래서 미래가 밝아요. 이혜진 씨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자연스럽게 배우니까요. 해질 무렵, 우리는 다시 오지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석양을 배경으로 한 새들의 실루엣을 그리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여기 계셨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가끔 그래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풍경이 계속 유지될까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지켜주면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20년을 지켜왔잖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정말 감동적인 리포트를 썼어요. 서울에서는 시민과 자연이 진짜로 공존하고 있다. 저는 썼어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생태도시의 모습이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조작이나 연출이 아니라 진짜 삶이었어요. 20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도시 문화였어요. 마지막 날 밤,
이혜진 씨는 저를 다시 한강하구로 데려갔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밤 9시, 주변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멀리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습지는 고요했습니다. 달빛만이 물면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기다리는 거죠? 저는 궁금했어요. 조용히 들어보세요. 이혜진 씨가 속삭였어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바람이 갈대를 스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작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개굴개굴 멀리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어요. 맹꽁이에요. 이혜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50년 만에 돌아온 소리예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둘씩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하더니 곧 합창이 되었어요. 다양한 종류의 개구리 소리가 어우러져 자연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릴 적 조지아 농장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거든요. 20년 만에 다시 듣는 개구리 합창이었어요. 정말 돌아왔네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연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혜진 씨가 의미 깊게 말했어요. 기회만 주면 반드시 돌아와요. 개구리 소리 사이로 부엉이 울음도 들려왔어요. 그리고 멀리서는 물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도 났습니다. 밤의 생태계가 완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네요. 저는 깨달았어요. 다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 그때 물가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무언가가 물 위로 떠오르는 소리였습니다. 수달이었어요. 달빛 아래서 수달이 조용히 수영하고 있었어요. 밤에 활동하는 수달의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물 위를 유유히 헤엄치며 사냥하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어요. 완벽해요. 저는 감탄했어요. 정말 완벽한 생태계예요. 20년 걸렸어요. 이혜진 씨가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어요. 수달 가족, 살쾡이, 수리부엉이, 흰꼬리 수리, 큰고니, 저어새. 그리고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민들. 모든 게 진짜였어요. 이혜진 씨. 저는 마음속 깊은 감정을 털어놨어요. 저는 틀렸어요. 뭐가요? 자연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반대의 증거를 봤어요. 자연은 관대해요. 이혜진 씨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배려하면 다시 돌아와요. 그때 저어새 한 마리가 달빛 아래 갯벌에 나타났어요. 조용히 부리를 좌우로 흔들며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그저 살아가고 있었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조용히. 서울은 회복한 게 아닙니다. 이혜진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회복되게 만든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자연은 스스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노력으로 회복되는 거였어요. 20년간의 인내와 노력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개구리 소리, 부엉이 울음, 물새들의 날갯짓 소리. 모든 소리가 하나의 교향곡을 이뤘어요. 자연이 돌아왔다는 증거였어요.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이혜진 씨가 말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어릴 적 농장에서 들었던 그 소리들이었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연의 목소리였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저는 눈을 뜨며 말했어요. 조용해서 더 위대한 기적이에요. 조용한 게 좋아요. 이혜진 씨가 웃었어요. 시끄러우면 새들이 도망가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마지막 리포트를 썼어요. 게리에게 보낼 최종 보고서였어요. 서울 한강 생태복원은 성공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썼어요. 이것은 조작이나 연출이 아니라 20년간의 노력으로 이뤄낸 진짜 기적이다. 수달, 큰고니, 저어새, 흰꼬리 수리까지. 모든 동물들이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시민들과도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다. 한번 파괴된 자연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있으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증거다. 생명은 포기하지 않는다. 기회만 주면 반드시 돌아온다. 리포트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게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게리, 저예요. 레이첼. 어떻게 됐어? 조작 증거 찾았어? 아니요. 모든 게 진짜였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한강 생태복원은 완전한 성공이에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예요. 정말이야? 네, 확신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예요. 또 다른 침묵. 그럼, 다큐멘터리 만들자. 네, 그러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자연이 영원히 남을 거예요. 외할아버지 농장에도 언젠가 다시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서울에서 본 기적이 다른 곳에서도 가능할 테니까요. 자연은 정말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노력으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은 잠에 빠졌어요. 꿈속에서는 조지아 농장에 다시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부엉이가 울고 개구리들이 합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저는 평화롭게 웃고 있었습니다.